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3월 3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잘 알면 어디가 개발되는지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확정은 도시관리계획이라 그러고, 어떻게 개발에 대한 방향을 잡겠다라는 것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확정 짓는 것을 도시관리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상위법이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의 공간계획이고 장기계획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케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개발할 거야 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꽉 지정되는 구역 지정 같은 것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에다 색깔을 입힌 것을 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될 곳이 구역 지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유튜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부 때부터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뭘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지 아마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신문이나 찌다시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개발되고 여기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여기 빌라가 좋아, 이런 말들은요, 제가 보기엔 좀 하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저희가 기본 지식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본 지식이 오히려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여러분들이랑 아예 그냥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위 공간계획 장기계획을 오늘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공간 전략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 여건을 반영한 6대 공간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6대 공간계획 제시 내용에 이 밑에 것들이 쭉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요, 자, 6대 공간계획 제시에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수변 중심 공간을 재편하고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도시 모습, 그리고 지상철도를 지하하고 미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아주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참 좋은 내용이지만은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죠. 그런 게 기본 계획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정으로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 전면 개편에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으로 보행 일상권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을 보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 밀집 지역에 업무 상업 기능을 도입을 위한 용도 지역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 지역으로서 밀집되어 있던 것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겠냐, 이 정도로 보여지는 건데, 이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주거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던 곳에 문화 공간도 만들고, 녹지 공간, 공유 거점 오피스, 지역 기반 일자리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용도 지역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아주 주거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던 것들이 좀 좋아지겠죠. 은평구라든지 또는 강서구 일부라든지 이런 데들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변 중심 도시 공간 재편하고 3도심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 기능 고도화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자, 어느 선진국을 가보더라도요, 수변에 대해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 주변에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한강이라든지 하천들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수변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은 여야가 공통으로 예전부터 주장을 하던 개발 계획이에요. 이런 것들이 매번 도시기본계획이 검토되고 다시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강이 우선적으로,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한강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곳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서도 그러면은 투자를 어디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한강과 안양천, 중랑천 등 국가하천, 탄천, 도림천 등 지방하천 총 61개 하천이 25개 자치구에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천이 61개라는 게 아니라 하천의 이름이 아마 61개가 아니냐,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특히 시는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소하천 지류 4대 지천,
4대 지천에 아마 우리가 소액으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뭐 한강은 무조건 1등이고요. 한강 주변에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이쪽들 소하천, 4대 지천들도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4대 지천도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한강을 1등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4대 지천 주변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지금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죠. 4대 지천, 소하천까지 개발되려면 한참 더 멀어지겠죠.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한강을 1등으로 놓고 4대 지천 주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3도심,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 기능 고도화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지금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은 사실 이번에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은요, 개발에 대한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개발에 대한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너무 개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개발지는 개발되는 속도가 당연히 빠를 것이고, 기개발지들, 개발이 완전히 많이 잘 되어 있는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개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역들 개발 기능을 고도화하게 때립니다. 고도화하는데 사실 이런 데는 우리가 투자하기 힘든 거예요. 축에 대한 이름만 보더라도 참 개인이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광화문에서 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에서 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 녹지축, 복합문화축, 말만 들어도 개인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의도는 용산과 연계해갖고 여의도에 모자란 국제업무 기능을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강남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 기능이 포화된 강남은 경부간선 도로를 입체화하고, 업무 기능이 포화됐기 때문에 경부간선 도로를 입체화하고 지금 코엑스 주변에 대해서 지하를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밖에도 19개 중심지, 광역 중심지를 산업과 연계 집중 육성하여 여기에 아마 투자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수부터 해서 창동으로 가고, 삼성동부터 해서 양재동까지 가고, 그리고 광화문부터 해서 금천구로 가고, 그리고 상암으로 해서 김포공항까지, 이 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처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을 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영상들은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을 잘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의 용도지역 제재, 비욘드 조닝 전면 개편. 너무 어려워요. 비욘드 조닝이 뭔지 알아봤더니 참 의미가 참 애매합니다. 새로운 조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한다고 해서 모든 곳들에 대해서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용적률에 대해서 완화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밀도는 똑같아요. 밀도는 똑같은데 높낮이의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이죠. 동일한 밀도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배치한다. 그러니까는 어떤 것들이 만약에 똑같이 두 동이 20층씩 지어졌다면은 이렇게 밀도는 똑같이 한 동은 10층으로 짓고 한 동은 30층으로 짓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높게 짓는 것은요, 똑같은 밀도로서 어떤 한 동을 높게 지으면 건축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왜냐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50층으로 지었어요. 50층으로 지었는데 20층으로 짓는 곳에서 만약에 벽돌이 한 장 모자라요. 그러면 벽돌을 한 장은 끌어올리는 비용이랑 50층 위에서 만약에 벽돌이 한 장 모자라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50층으로 짓는데 비용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분양가도 높아지겠고, 당연히 높아지는 분양가를 받아줄 수 있는 곳에서만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구를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은 서울 굉장히 외곽 곳에 50층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고분양가를 막 때려요.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될 만한 한강변, 강남구 특정 지역들, 여의도, 이런 데들이 50층으로 지어지면은 높은 분양가를 감안을 해서 고분양가를 우리가 책정을 하더라도 소화가 되는데, 그게 아닌 곳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용적률 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높이의 제한을 풀어주면 오히려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높이 제한에 완화하는 지역적인 격차를 조금 더 벌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지어서 스카이라인들이 일률적이었던 것을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높게 해서 밀도는 똑같지만 이 두 곳의 밀도는 똑같지만 굉장히 다양성을 부여하는 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은요, 쭉 세 가지 내용들 봤는데, 자, 주거용도 위주 일상 공간 전면 개편에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으로 보행 일상권 개념 도입, 뭐 기존 업무 지역 접근성이 뭐 개선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큰 변화는 힘들 것 같고요. 자, 수변 요 내용들 한강 1등, 2등으로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 탄천 주변 우선 발전 가능성 높으니까 여러분들 한강변에 대해서 못하신 분들 이 주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경직된 도시계획 이 비욘드 35층 높이 규제 삭제한 부분은 고분양가 가능한 곳 위주로 개편돼서 효력이 발생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항상 정책과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투자처를 발굴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